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덩 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덩 샤오핑이 1978년도 12월 달에 11기 3중 전회에서 이제 화고펑하고 이념 대립을 벌인 결과 여기에서 이제 덩 샤오핑의 실사구실론에 근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당에서 이 계급 투쟁론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했는데 이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치중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이제 집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온통 계급 투쟁과 관련해서만 이 당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급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사회주의를 현대화시키고 경제 건설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현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당의 과제이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11기 3중 전회에서는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보통 3중 전회는 이제 지도부가 5년 동안 추진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전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급 투쟁 대신에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로 그 방향이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먼저 이렇게 정치 개혁이 좀 요청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농업 개혁이 이제 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도시의 이 경제 개혁, 이것이 이제 요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결과 이제 개방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과 관련해서 정치 개혁이 이제 1차적으로 요청이 되어졌는데요. 1978년 12월 달에 11기 3중 전회를 통해서는 이제 덩 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바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 덩 샤오핑이 이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이 이제는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의 필요성이 이때 얘기가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덩 샤오핑의 실사구실론과 또 화고평의 양대 범실론 이 대결에서 이제 덩 샤오핑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서 이제 덩 샤오핑은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그리고 후야오방은 이제 당의 주석으로서 그리고 자오짱은 이 정부 관련된 업무를 이제 총리의 직무를 가지고 이제 이 셋이 이제 이 개혁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야오방이나 자오짱은 전부 덩 샤오핑의 이러한 신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장 경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당과 기업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슈가 이제는 중점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82년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이 나왔고요. 이 결과 1982년 2월 달에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자오짱 총리가 직접 이제 이 부분을 맡아서 이제 경제 부분을 이제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2년도에 이제 이런 개혁 방안이 나오면서 이때 당 주석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 총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석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총서기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후야오방은 주석 대신에 이제 총서기가 되어서 이제 당을 관리하게 되고 어찌됐든 권력을
이렇게 이제 그 분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1982년도에 그리고 하게 됩니다. 1986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정치 체제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정치 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당과 정부가 분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부와 사회, 이건 기업이죠.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고 또 이거와 좀 앞서서 정부와 지방이 또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정 분리, 당과 기업 분리, 중앙과 지방 분리, 이것을 이제 1986년에서 87년 사이에 정치 개혁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는데 한 10여 년이 이렇게 걸린 것이죠. 이렇게 정치도 개혁을 하면서 다른 농업 분야나 또 공업 분야, 그리고 대외 개방 분야, 이런 모든 분야도 함께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업 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1979년부터 84년도까지 이때 농업 개혁을 거의 이제 완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1984년도를 완성 시기로 잡는 그 이유는 인민공사가 이때 이제 해체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완전히 집단 농장 체제로 해서 이제 전개를 할 때 인민공사를 세웠습니다. 이 인민공사를 이제 79년도부터 점차 해체하기 시작해서 1984년도에 이르러서는 거의 다 이제 해체가 되어지고 88년도 경에는 이제 헌법에서도 완전히 인민공사에 대한 것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농업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농업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것까지로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첫 번째로 농업 생산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집단 농장에서 무엇을 했는데 이제는 농업 생산 책임제를 도입을 해서 개별 농가가 이 문제를 이제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에게 장기 임대를 주어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 할당량하고 세금만 이제 내면은 나머지는 다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효율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농업 생산과 경영을 이제 개인들에게 청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차 농업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84년도에는 인민공사를 해체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1985년도 이후에는 농업 상품 경제를 발전을 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문 농가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식업, 임업, 목축업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 농업을 전문화시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차 농업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방법으로는요. 여기서도 고스란히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방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만 허락해주면 개혁이 일어나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임대를 줍니다. 해서 그동안에는 1년에서 3년 주던 것을 이제 15년을 이제 농지를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농가의 경우에는 15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임대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50년 임대가 되어지면 이것은 뭐 거의 경영 세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 개혁을 통해서 거의 이 자립구도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농업 개혁으로서 1979년도부터 84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러한 개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업 개혁, 말하자면 이 도시경제 개혁도 함께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 도시공업 개혁은 이제 개방을 지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특구 개방도 이때 거의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특구 개방과 아울러서 또 도시경제, 기업, 이제 말하자면 중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전부 정부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혁경제에서는 당에서 모든 기업들을 다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분리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혁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제는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2년 2월 달에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나왔고요. 이때 이 부분을 자오짱 총리가 이제 전담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84년도 10월 달에 12기 3중 전회죠. 그러니까 78년 12월 달이면 11기 3중 전회였고, 이제는 84년도 10월 달 12기 3중 전회 때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안건이 이제는 이제 통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경제체제 개혁이란 무엇이냐? 말하자면 기업과 가격과 금융 그리고 대외 개방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개혁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기업과 관련된 개혁을 한번 좀 보면은 기업의 체제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위해서 자본주의 제도와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경제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제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의해서 이제는 그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주인이 전부 이제 민간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주인을 전부 민간으로 하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면서도 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키는 이 방안을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덩샤오핑과 자오짱에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 제도를 이용한 국유기업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유학파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 주식회사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공산주의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회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유를 민간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소유는 국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만 이제 민간에게 이양하겠다. 이렇게 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유기업 아이디어였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반영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만 보면은요, 그냥 이것은 평범해요. 한번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한다. 자, 그래서 당과 기업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경영을 전문 경영 책임제를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방권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한문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말하자면 이제 권리를 분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소유는 사실은 국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주권만 확대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경영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전문 경영인이 나중에 이제 그 기업을 세운 다음에 당의 통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 전문 경영인은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윤 유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전에는 모든 기업에서 나온 이익은 다 정부로 국가로 귀속이 됐어요. 그걸 국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이제 올리지 않아도 돼요. 이윤을 다 축적을 해도 돼요. 이윤을 다 그 회사에 축적을 해도 돼요. 이윤을 유보시켜도 된다 이 뜻입니다.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도
그 기업에게 고스란히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윤의 주인은 누구죠? 국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주가 이 모든 이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경영 책임제를 실시하고 양리다,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한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경영 청구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윤과 세금을 분리해서 이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유기업법을 1988년도 8월 달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그 기업이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84년 10월 달부터 해서 경제체제개혁을 통과시키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국유기업들이 경영 악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효율성 문제,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형편없는 이 나락 가운데 빠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88년 8월 달에 국유기업법을 공포하면서 이제 이 국유기업들을 바로잡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 국유기업과 관련한 담론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요, 이 국유기업 문제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이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수단 중에서 이러한 토지는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이 이제 진정한 생산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장악을 해줘야 전 인민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유기업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주인이 국가가 돼버리면은 이제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문 경영인만 이제 교체시켜내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통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유기업에 관한 담론이 계속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이제 논의되고 연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 샤오핑이 89년 11월 달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93년도까지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국유기업이 어떻게 좀 발전했는지 간단히만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93년도에 14기 삼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안을 또다시 이제 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1995년 14기 5중 전회에서는요, 조대방소라는 이제 안을 내어놓습니다. 이 조대방소가 뭐냐면요, 큰 것만 관리하고 작은 것들은 이제는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이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 이 대기업을 잡고 있으면은요, 그 밑에 있는 하청사나 작은 기업들은 다 사실은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 장악하고 작은 것들은 내어놓는다. 그래서 조대방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국유기업 6만 개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3천만 명을 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98년도에는 국유기업 개혁안을 내어놓고 이제 WTO 가입을 위해서 이제 또 대대적으로 이제 국유기업을 또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요, 러시아에서와 비슷하게 대기업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우리나라가 뭐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별로 이렇게 이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요, 2017년도에 나타난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전체 기업의 5%라고 그러는데 어디는 1%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정도가 국유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GDP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개수로는 18,8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대 기업 중에서 18개가 국유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 상하이 증권 시장에 있는 이 기업들 중에서 80%가 국유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대 기업 중에서 18개가 국유기업인데요. 그 두 개가 하나는 알리바바이고 하나는 징동닷컴인데요.
이 알리바바도 국유기업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엔트그룹은 이미 국유화가 됐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자체도 이제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500대 기업 중에서 274개 정도가 국유 기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83%가 이제 국유 기업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유 기업의 자산 총액이요 한 3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한 2경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도 전부 국유 기업입니다. 금융기관의 3.9경 정도가 자산이고요. 3.5경 정도가 이제 부채, 예금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사실은 이 국유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에게도 많은 것들이 이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중소기업이나 그러한 일반 기업들은 사실은 상위 계층에 있는 부가가치 창출자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이러한 대기업에 의해서 전체가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국가의 부가 사실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그 통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국유 기업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유 기업들이 해외 M&A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유 기업들이 150개국에 대해서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0개 정도의 자회사를 각국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M&A를 중국 정부에서는 아주 법을 만들어서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유 기업들이 이제 3차 코민테른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권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이재용 씨 특수관계 지분이 약 21% 됩니다. 그 중에 10%가 국민연금이고요. 5%가 블랙락 펀드입니다. 중국에서는 외화를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국에서는 블랙락 펀드의 이 펀드 규모의 한 10% 정도가 중국 자금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런 국유 기업들에서 우리나라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소액주주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액주주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 자체가 공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1%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주주가 제안을 하면서 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국민연금이나 블랙락 펀드나 또한 이러한 국유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일에 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판결문에 보면은요, 김경수 씨는 그걸 주장했어요. 기업들에게 전자투표를 강요하라고 그랬어요. 전자투표를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주총 때 전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국민기업 혹은 국가기업에 만드는 방법론으로서 전자투표를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요, ESG에 걸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법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기업들을 관리할 때 ES 제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나 있으면 이제 수탁책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불응하면은 이제 사유이사 파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이러한 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3차 코민테른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이 국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유 기업의 모든 것이 다 공산당에게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유 기업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 각 나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984년 10월 달에 12기 3중 전회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형태로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격 체제를 그동안에는 이중 가격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에. 말하자면은 국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국가에서 정하는 가격과 시중 가격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점차 이제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해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금융제도도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융권은 전부 공산당이 국유기업입니다. 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실은 국가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87%가량이 국유기업에게 다 대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이 3경이고 약 2경 정도가 부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여기에는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비대해지면서 이 부채가 막 늘어나니까 이 부채가 전부 금융권으로부터 갔다가 이제 그 차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에서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하나의 리스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국유기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이제 허튼 데 쓴다는 것이죠. 많은 부정도 존재하고 방만한 경영도 있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리스크로 이제는 그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시의 경제 개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제 개혁과 이제는 개방과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그 맞설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도시의 경제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춰야 되겠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면서도 또 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그 지켜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혁과 개방은 이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개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개방은요 경제 특구를 이용한 그러한 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를 이제 1차 개방이다, 혹은 1차 경제 개방이다, 보통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1차 개방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좀 보면은요, 중국 사회주의 건설 방안은 개방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78년도 12월 달에 11기 3중 전회가 있었고요. 82년도에 12기 전대회에서 주요 방안으로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되고 84년도에 이것이 중국의 기본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밝히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의 방안으로서는 차관을 통한 의자 도입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특구를 개방하는 이러한 방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통한 의자 도입은 주로 에너지, 교통, 원자재 공급 이런 것에 대한 건설 자금으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교육, 위생, 수리사업 이러한 방향으로도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이건 차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개방을 하는데요. 이때 1979년도에 중국과 외국 합작 경영 기업법을 이제는 통과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 합자 투자, 단독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종류에 대해서 이제는 법규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 특구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1978년부터 1990년도까지를 이제 1차 이제 경제 이제 그 특구 그리고 개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방법으로서는요, 먼저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먼저 5개의 경제 특구를 개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제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동부 연안으로 이걸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는 만이나 이제는 큰 지역을 특정해서 이렇게 개방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실사구시의 방법이 좀 이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5개의 경제 특구를 78년도에서 83년도까지 그리고 88년도에는 이제 추가해서 하이난 경제 특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이렇게 4개가 먼저 경제 특구로 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88년도에 하이난 섬에 이제 그 경제 특구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이제 동부 연안으로 이걸 확대합니다. 그래서 14개의 연안 도시에 1984년부터 87년까지 이제 특구 개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이것이 이제 판단이 되어지자 이제는 경제개방구를 이제 개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산동, 요동반도, 바레만 여기에 1988년부터 1991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순 강화 후에 완전히 이제 또 개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있어서 1993년도 정도 됐을 때는 약 2,000개 정도 경제 특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특구 개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은 어마어마한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경제 대국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천안문 사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국유 기업의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 그림 속에는 어마어마한 독재가 이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려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요, 이 개혁 개방의 결과 이 국유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를 거의 다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GDP 세계 2위의 국가인데요, 이 모든 부를 국가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를 간단히 한번 스킵을 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수출이 일어납니다. 이 순수출이라고 그랬는데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순수출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외화유입입니다. 이랬을 때 외화유입이 되어지면요, 정부로 이제 달러가 들어와요. 달러가 들어오면 이제 또 기업들이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태환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위안화를 돈을 찍어서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위안화는 이제 중국 이제 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는 고스란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외화인데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5조 달러입니다. 저건 시진핑이 이제 등장할 때 그때 5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조 가량 된다는 것이죠. 6천조. 이게 이제 국가가 이걸 관리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천조를 가지고 이제 시진핑은 1대1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화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블랙락 펀드도 여기에 있는 자금으로 블랙락 펀드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외화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안화가 이제 국유 기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국유 기업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 이제는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인민들의 인건비가요, 중국에서 1,000위안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 40%입니다. 전 국민의. 그리고 2,000위안, 한 40만 원 됩니다. 2,000위안 받는 사람이 60%입니다. 이게 2021년도 5월달 발표된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리커창이 이걸 발표했으니까 아마 한 2020년 자료가 되겠죠. 이것을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전부 이렇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공산당들은 2만 명에 대해서 4천조가량을 어떤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2개 금융기관에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민들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인민들은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전부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는 3.9경 정도의 이 자금 중에서 87%가 국유기업으로 대출이 갑니다. 이 87%라는 데이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은 그런 데이터니까 그건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자금이 다 국유기업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대한 자금이 국유기업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유기업들이 해외 M&A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금의 추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차 코민텔은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금으로 이제 어떤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서게 되면요, 그 정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정부가 섰을 때 그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를 소액주주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는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3차 코민테른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인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공산당과 국가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의를 제기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안문 사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사태가 89년 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먼저 1984년 9월 달에 모간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152인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민중이 주인되는 그림이 아니다, 이건 독재다, 이런 형태로 이때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예로서 이제 1989년 4월 15일에 후야오방이 이제는 총서기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고 또 사퇴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 후야오방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덩샤오핑의 마치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야오방도 이 덩샤오핑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퇴와 사망 이유를 좀 밝혀라 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야오방의 사퇴도 상당히 여기에는 그 많은 의문점이 있는, 그리고 후야오방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한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이제는 그 사퇴 이유와 사망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월 17일에서 22일까지 천안문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자오짱이 이제 이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해산을 해라. 지금 여기에 대한 무력 진압에 대해서 결정이 좀 거의 됐으니까 해산을 해라. 내가 여기 늦게 찾아온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자오짱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을 해산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오짱은 이때 덩샤오핑에게 밑보여서 이제 서기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오짱도 여기서 이제 그 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야오방하고 자오짱이면 덩샤오핑의 오른팔 왼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매우 우려를 했고 또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야오방이나 자오짱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독재다, 이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유기업이 모든 부를 다 가져가고 정부가 다 가져가고 독재가 이루어지고 인민은 가난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력 진압이 6월 4일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치는 이제 보수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점인을 비롯한 이 많은 이 사회주의자들은 봐라, 이렇게 시장경제가 진행되니까 민주화의 요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하면서 좌경화가 되고 말하자면 개방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덩샤오핑은 큰 이제 위기를 느낍니다. 말하자면 개혁 개방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하면서 이제는 아주 용단을 내립니다. 11월 달쯤 해서 자기 자신이 물러납니다. 은퇴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걸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장점인을 내세웁니다. 장점인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개혁 개방이 추진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장점인도 중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다른 정치 강요들에 의하면 이것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제는 이 개방 정책에 대해서 제보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정치적인 모험을 단행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남순 강화입니다. 자, 이제 92년도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35일 동안을 이제는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양상쿤을 동행을 시킵니다. 이 양상쿤이 누구냐면요, 이 덩샤오핑의 친구인데요. 거의 좌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쿤은 또 다른 덩샤오핑의 이제 신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양상쿤이 이 국가 주석이었고요. 그리고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은 이제 장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인은 89년 6월 달에 공산당 총서기가 됐고요. 이때 이제 실권을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90년 4월 달에는 군사위원회 주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부주석은 양상쿤이고요. 국가주석은 또 양상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쿤을 데리고 이제 남순 강화를 이제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 이렇게 가는데요. 우한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에 반대하는 자는 누가 됐든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최고위에 있는 동지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주하이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하이에서 양상쿤을 비롯해서 모든 이 군사위원회에 있는 인물들과 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서 주하이에서 군사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장점인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장점인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군사위원회랑 강요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은 장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빼놓은 상태에서 모든 군사위원회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놀라서 이제 장점인이 자기의 신복을 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남순 강화를 하면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다 녹음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녹음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3개월 뒤에 정치국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덩 동지의 주요 강화의 전달 및 학습에 관한 통지 해가지고 덩샤오핑이 말한 남순 강화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요약을 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이렇게 군사위원회를 모아서 군사개혁회의를 함을 통해서 이제 장점인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이고, 장점인은 여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남순 강화 때 있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서 1992년 14기 3중 전회 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주요 강화의 이 4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보면은요, 개혁 반대자는 물러나야 한다. 두 번째는 한계 중심과 2개의 기본점은 앞으로 100년 동안 유지한다. 그러니까 한계 중심은
말하자면 경제의 현대화이죠. 그리고 두 개의 중심점은 결국은 공산당 그리고 국가 주도 하에 시장 경제를 진행한다.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 해방과 발전에 있다. 이걸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하는데 개혁 개방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경계의 대상은 오히려 좌의 방지이다. 말하자면 옛날로 이 사회주의 개혁경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방지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요 강화 내용 이 4개를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92년 14기 3중 전회 때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선언이 되고 이때까지 이제 1993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 덩샤오핑과 이 장쩌민이 함께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렇게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덩샤오핑은 1997년까지 이제 살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쩌민에 의해서 그 이후는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쩌민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을 때 덩샤오핑이 이렇게 남순 강화를 통해서 장쩌민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러한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 내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국有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생산수단인 기업들을 장악을 하는데 대기업을 장악함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러한 모든 전체를 다 장악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有기업이 이 모든 부를 장악을 하게 되었는데 인민들은 가난합니다. 말하자면 20만원 월급 이하로 받는 사람이 40% 되고 또 4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60% 되고 그러나 이 모든 잉여는 전부 기업으로 귀속이 됐는데 그 중에 국有기업으로 귀속이 되고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모든 대기업의 모든 이윤이나 이러한 잉여가 전부 이제 대주주들이나 이러한 사업가들에게 다 귀속이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국가로 귀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는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 규모가 3경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도 다 국유 기업인데 이것은 약 3.9경 정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산 규모가요. 자, 그리고 또 이 태화를 하면서 외환이 정부로 다 귀속이 되는데 이게 약 5조 달러 정도 되더라. 시진핑이 집권할 때요. 6천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공산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매집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M&A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나라에 사회주의 정부가 서게 되면 이제 그 사회주의 정부는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장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기업을 국유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국유화한다는 얘기와 대기업에 있는 모든 대주주들을 소액주주화한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 있는 이러한 국유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교체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소액주주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1%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발표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중국 자금이 펀드 형태를 통해서 이 각 나라에 이렇게 깊이 있게 스며들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지금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정부와 결탁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제3차 코민테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국유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재정을 통해서 또 중국이 1대1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약 150개국에 대해서 약 3,400개 정도의 이제 해외 지사를 국유기업들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